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놀이공원 온 줄 알았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에버랜드 알바하다 오셨어요? 안 그래도 그거 봤어. 워크맨에서 그 재밌지, 에버랜드 재밌지. 알바. 요즘 왓썸맨 워크맨 아주 핫하죠. 저 세상 텐션이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술 드시고 오셨어요? 뭔가 좀 오늘 신나려고 어. 지금 컨셉 잡았어요. 진짜. 자기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마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자, 참, 이번 한 별거 주에 없어. 별일 있었던 사람. 머리 자르셨네요, 한목님. 네, 좀 머리 자르고 앞머리를 좀 이렇게 내봤어요. 오랜만에. 약간 어떻게 좀 알았어요? 네? 아니 바뀌었잖아요. 관심을 가지시. 하이파이브 합시다. 전혀 몰랐어. 약간 전혀 몰랐다고? 좀 응. 댄디해지셨는데. 왜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저 근데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하몽님이랑 식사했거든요. 우리 한 2시간 같이 있었잖아요. 전혀 몰랐어. 진짜 어색했겠다. 무슨 아니야, 소리야? 되게 진솔한 대화하고 응, 당신들 낄 수 없는 얘기 많이 했어.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느꼈는데 머리 바꾼 건 몰랐다. 그럴 수 있지. 아. 저는 이직하고 요즘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뭔데 그래? 2회차, 인생 2회차. 팀장님이야? 아니 그 원래 회사는 통근 버스가 있어서 좀 정해진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해야 되는 문화가 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사무실이 강남에 있거든요. 언제든 집에 갈 수 있다 보니까 퇴근을 안 하세요 다들. 근데 제가 이직하자마자 5시 땡 하고 이러고 갈 순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눈치 살살 보다가 그래도 일찍 네. 가는 컨셉을 처음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회의가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4시쯤 아. 시작한 회의가 막 5시 반. 근데 5시 음. 반에 끝나면 뭐 여기 3명만 잠깐 좀 더 얘기할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 그러면 또 6시 넘고 그럼 나는 또 안느님한테 혼날 생각에 막 호달달 떨면서 막 밥도 막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좀 행복한 거죠? 지금 5분 안에 세이브해서 오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일 말고. 일은 모르겠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분께 한 2주 정도 됐나요? 한 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예 책을 중심으로 하는 건 지금 2번째 아니에요? 그쵸, 오랜만이죠. 음. 네, 우리 처음에 90년생이 온다 이후에 뭐 음. 책을 뭐 참고 자료로 삼은 여러 회차들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북토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입니다. 네, 주영민님이 쓰셨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달 정도 됐나? 엄청 따끈따끈. 한 신간입니다. 사실 주제가 기술적으로 되게 트렌디해서 저는 네. 당연히 해외 저자일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인상이 있죠. 맞아.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책이라 생각해요. 근데 뭐 보니까 외국물 드신 분이 그러니까 아예 토종 한국인 느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간이어서 네. 혹시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광고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니고요. 미리 좀 저희가 그 급이 안 되죠 아직. 후전 멘트를 저기요. 제가 아직 광고 받을 그게 아닌데 그냥 광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광고들도 연락 주세요. 어쨌든 광고로 하려는 건 아니고 그 하몽님이 관심 있던 주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책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죠. 맞아요. 저는 이거를 책에 대한 소개를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딱 띵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네 명이 진짜 다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제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했을 때 약간 취향 파악이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재밌었어요, 저는. 네, 일단 뭐 소감 어땠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아직 한 반 정도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고 앞으로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한국에서 드문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런 거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에세이나 해외에서는 많이 경고를 내리는 책들이 많았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에는 딱히 토종으로 내밀 게 없었는데 외국물을 드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이 넘치는 리뷰였습니다. 요즘 시국에 잘 어울리는. 네. 저는 사실 2장만 읽었어요. 사실 좀 반박하고 싶은 게 좀 많더라고요. 진짜요? 3장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았을걸. 반박하고 싶은 거 재밌어지겠다. 엄청 많을걸요.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다 읽지 그러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책이 그 범례님의 사상과 아예 대치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날 그렇게 잘 아세요? 난 너를 알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뭐랄까 뭐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겠지만 좀 반박하고 싶은 여지는 많은 책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슐라님은요? 저는 이 책을 살려고요. 그쵸, 마음에 들었죠. 뭐 아까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네. 제가 퀄리티가 되게 좋은 책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30분 전에 맞아. 그때 처음 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요약본도 읽었고 음. 하몽님이 보내주신 네네. 저도 앞에 부분 읽고 뭐 뒤에 부분 전반적으로 살짝 훑고 이랬는데 제가 퀄리티가 좋다라고 판별한 부분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뭐 여러저러한 이제 그 뭐랄까요 트렌드의 중심에 있죠. 중심에 있고 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뭐랄까요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런 저작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철학적인 약간 수준에서 약간 요 전체를 약간 조망하는 느낌까지 약간 결합된 책이 잘 없거든요. 기술적인 사태랑 맞아요. 이걸 조망하는 사태가 같이 결합된 종합된 책이 많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통찰력 있는 느낌을 네. 주는 게 잘 우리나라엔 그런 클래스가 없고 클래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 아니 기술 자체만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고 전문가분들이 집에다 놓고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과연 슐라님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뭔지, 범리님이 까고 싶은 2장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상은 현실이다. 지금 책 제목만 이야기하고 아무 내용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저자는 기술적 진화는 산발적인 듯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고 우발적인 듯 보이지만 커다란 방향성을 갖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SNS가 지배하는 가상 현실, 그리고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다루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들은 맞아요. 소셜 네트워크, 뭐 알파고, 인공지능,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에 다 연결된 흐름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가상화 혁명이라고 불렀는데요. 기술이 현실을 가상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화된 현실이 다시 실제 현실을 교란하고 집어삼키는 현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얘기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가상의 삶이라고 다뤄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상 속 나의 존재가 이미 현실의 가치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왠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덧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사진만 찍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찍히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다 인스타그램에 찍히기 좋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온 사인, 노출 천장, 뭐 꽃과 식물의 배치, 약간 인스타그램 감성 넘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뭐 약간 낡은 부분도 있고 좀 촌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게 공존되기 마련인데 그런 거는 빠르게 사라지고 인스타그램에 찍히기 좋은 곳만 뭐 번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원본 세계가 인스타그램화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삶이 인스타그램에 올릴만 한가를 되묻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뭔가 오늘 재밌는 일을 했어. 그러면 오늘 이거 인스타그램 좀 올려볼까? 하는 생각 들고 다른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뭘 하나 해시태그 검색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실제 삶을 살고 있는데 점점 그 세계 속의 삶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제 사회보다 더 실제 같은 공간이고 실제 삶은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막 필터로 얼굴을 뭐 바꾸거나 아니면 뭐 색감을 보정하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현실 자체를 왜곡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얼굴 모양을 바꾸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에 뭐 연예인 사진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필터로 변경된 내 얼굴을 가져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는 가상하고 실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구분 안에서 뭐 왜곡한다라는 단어
성립하는데 네. 왜곡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저자의 어떤 견해나 전통에 따르면.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의문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가상이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게 가상인가에 대한 물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사실 그 좀 단적인 예로 인스타그램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예쁜 사진을 올리고 자기의 피드를 채울까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지배받는다 이런 식의 글의 풀이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게 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상 정도 되려면 네. 나를 꾸미는 것보다 뭐 게임 속 캐릭터를 꾸미는 거에 더 집중한다든지 네. 아니면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미니미가 있는 그 미니 룸을 막 꾸몄었잖아요. 네. 다들 미쳐가지고 막 그림 도트 소파 하나에 3,000원 주고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돼야 가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이 정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정도의 가상은 사실 현실의 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발제를 한 게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게 하몽님이 다음번에 하실 주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잠깐 하몽님하고 나눴었는데 지금 범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완전한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화에서 소개했던 개념으로는 하이퍼리얼, 그러니까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거 아예 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실제로는 가면, 그러니까 그때 썼던 단어로는 시뮬라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몽님이 말씀하신 혹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뭐 인스타그램화 된다, 실제 영토가. 혹은 뭐 실제 세계라고 소위 우리가 불러온 것이 여기서의 그 인스타그램화는 여전히 재현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원본 영토를 재현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척 하고 있는 이미지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의구심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게 되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뭐 플라톤적인 이데아 철학이라든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뮬라시옹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일환하고 연결되면서 뭐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책에서도 플라톤의 동굴의 이론 그리고 시뮬라크르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면서 지금 현실보다 더 가상화된 삶? 그러니까 저는 이 인스타그램화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에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일종의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상에 빠진 사람들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옛날에 뭐 게임 미쳐 사는 사람들 다 싫어했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가상에서 뭔가를 함으로써 현실에서 득이 되거나 발전되는 분야가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맨날 뭐 게임 속에서 게임 캐릭터 강해진다고 너가 똑똑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논리인데 요즘에는 가상에서 소비하는 게 현실에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일종의 채널일 거고 그런 정도까지 이미 가상이 현실에 많이 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표현하면은 제일 뭐 짧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삶을 사는 게 내 삶을 사는 거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전시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요즘에 하는 용어로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직업? 저는 아직도 이게 직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랑 다를 거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연예인인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닌데 SNS 상에서 유명해져서 그 사람 자체로 지위를 얻는 그런 상황 자체가 가상의 권력이 실제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분이 플라톤이라는 뭐 철학자를 맨 처음에 꺼냈는데 이분을 꺼내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거는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사실 저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지금 뭐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 전에 셀럽이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연예인의 꿈을 두고 나온 게 아니더라도 TV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소재들이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행 중 하나예요. 지나가는 유행 중 하나. 예전엔 그게 TV였던 거고 그 전에는 신문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냥 인스타그램이 됐을 뿐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범리님 말씀은 여전히 주체는 항상 인간일 것이다라는 약간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앞으로는 기계가 가져갈 것이다 주도권을.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단절이다인데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코드화된 클라우드라든지 얘네들이 주체적으로 약간 일종의 다른 종처럼 나와서 우리가 이거에 맞추려고 하는 삶 쪽으로 전행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일종의 약간 유행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약간 그렇게 말씀. 근데 머물렀다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음.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그 틀 안에 그냥 있는 거죠. 막혀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범례님의 입장은 우선 범례님 스스로가 인스타그램에 많이 종속받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 극단적으로 진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인생에서의 큰 영향을 받는 여성 10억 명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뭐 저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상의 자아와 그러니까 실제의 자아를 이 책에서 계속 구별을 하고 있는데 구별을 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개가 별로 다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문제될 것도 없고 할 텐데 다르다는 게 굉장히 문제이고 그리고 대부분 가상의 자아가 실제의 자아보다 우월하죠. 그럼으로써 실제 자아가 도태되는 거지. 그리고 저희 스스로 이 실제 자아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자아를 떠나서 이제 나중에 뭐 클라우드 사진 얘기도 나오고 필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여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여행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여행 풍경 사진을 찍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업로드를 목적으로 혹은 내 기억 미화를 목적으로 사진을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끼워요. 그러면은 진짜 예뻐져요, 사진이. 현실보다 더.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 각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본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필터링된 예를 들면은 뭐 몽골의 고비 사막 사진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몽골의 고비 사막이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상의 몽골 사막인 거죠. 그쵸. 실제와 다른.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 가상의 몽골 사막만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실제 몽골 사막이 된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해시태그 중에 노필터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보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 사진은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매기는 그러니까 해시태그인데 사실은 그것마저 카메라 이제 센서에서 이미지를 취득을 할 때 ISP라고 이제 그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모듈이 있거든요. 그 프로세싱 모듈로 인해서 왜곡된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로 인지하는 거. 근데 이것마저 하나의 가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구문을 읽었었는데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거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상을 칼같이 구분지으려면 이 세상에 가상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아까 말씀 주신 뭐 필터를 바꾸고 내가 더 이쁘게 혹은 풍경이 더 이쁘게 변화하는 그 행동 자체를 전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동 양식이 변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이쁘게 꾸미 이거는 뭐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있었던 시도고 미적 저희 감각으로. 뭐 싸이월드 시절 때부터도 항상 뽀샵해서 셀카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두리 이런 거 얼마나 유행했어요. 네,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지금 약간 피크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많이 소비되고 있고 노출도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뭐 싸이월드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전 세계에게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사진들의 사본들도 다 돌아다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미적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가 소비되는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접근을 좀 달리 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터를 보정을 하고 왜곡을 하고 현실을.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좋아요 숫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현실에서 권력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왜곡하는 수준이 점점 더 맹목적이어지고 예전에는 사진으로 찍지 않았을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죽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섹스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아기를 것까지 낳는. 네, 아기를 낳는 출산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매체로 안 다룰 만한 것도 인터넷에 막 자꾸 올리는 거예요. 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관심 받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결국에는 이게 카메라의 발전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머지않아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장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이 머지않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가상화로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하모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예전에라면 현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의 시대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이게 좀 더 확장된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녹화되고 녹음되고 기록화돼서 아카이브화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 예전에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언젠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옛날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접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실 시체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시체의 사진을 찍어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많아졌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접할 수 있는 방법만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좋아요 수를 받고 싶다. 이 가상의 좋아요 넘버에 환장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사에서 많이 다뤘던 소재긴 한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연예인은 팬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게 사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좋아해주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을 늘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인간의 큰 욕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재 자체가 옛날에는 팬레터라든지 팬팔이라든지 이런 매체였다면 지금은 좋아요나 하트 이런 숫자로 바뀌었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이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으나 티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매체를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일단 근본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인스타그램이 발전해서 페이스북이 발전해서가 아니고 이런 가상의 세계가 익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각에서는 조금 이제 궤가 다른 거죠. 저는. 근데 책에서 저는 같은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몽님이나 저자는 사실 이 주제를 철학 내부에서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불러요. 휴머니즘이라든지 약간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약간 자연주의라든지 소위 말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약간 생물학적인 종, 표준 설비로서의 원본이 있는데 우리는 점점 기계가 되어간다. 기계와 인간이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 이거의 단초가 기술이고 이념이고 이런 것들의 개발에 의해서 스스로 이 기계적인 장치들을 몸에 이식한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이 일종의 진보 과정이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진보 과정이고 점점 스스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되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가 뭐라고 할까요? 좀 골동품처럼 여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아무래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술적인 사태 속에서는 이 서로 다른 부분을 약간 각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당연히 바뀌지 않는데 원본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 기계적인 클라우드라고 묘사한다면 이 클라우드적인 약간 가치나 기계적인 코드로 자기 자신 내부에 그것들을 이식시킨다는 거죠. 세계가. 그래서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각적으로 약간 사라지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약간 이런 맥락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동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구나 단순한 연장, 기술 정도의 수준에서는 약간 생물학적인 인간인 원본이 있고 이걸 내가 휘두르는 형식으로 이걸 사용했다고 하면 얘가 아예 자동화가 되고 자율화돼서 내가 그걸 조작한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얘가 얘한테 우리가 맞춰야 되는 약간 이게 기본적으로 주객전도의 기술적인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범례님 아까 말씀하신 거 계속 듣다가 이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올 것 같아 사진 찍는 행위나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 버디버디 시절에 여기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찍는 행위나 딱히 변한 건 딱히 없고 그냥 매체만 변했을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 책에서 되게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건 저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그때 싸이월드가 흥하고 버디버디가 흥하고 했어도 그런 말은 없었어요. 지금 생겨난 전시회는 싸이월드를 위한 거다
라던가 여기 생겨난 카페는 싸이월드 사진 찍기 좋아 카페라서 뭐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이런 식으로 돈이 움직이거나 세계가 움직이는 경우는 저는 유일하다고 봐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그럼으로써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람은 진짜 안 변했는데 가상세계가 변하면서 그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의 돈을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 버디버디나 그 방금 뭐라 했죠? 싸이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과거의 매체는 TV인 거죠. 옛날에는 TV에 한번 나온 맛집이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TV의 영향력은 크지만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로 많이 그 영향력이 넘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시대가 변한 게 아니고 막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TV도 가상이에요. 진짜 맛집이 아닌데 맛집이라고 소개되면 그게 지금 말로 치면은 그 PD들이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죠. 현실에 권력을 살면은, 갖고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우리랑 똑같이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지만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는 순간부터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매체가 옛날엔 신문, 뭐 지금은 TV, 이제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는 그 줄기 안에 있을 뿐이지 근본이란 얘기가 좀 어울리는 것 같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지 않나라는 걸 얘기한 거였어요. 사실 버디버디나 싸이월드 같은 약간 집약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달리 좀 영향력이 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신문, TV 이런 걸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약간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차이점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PD가 되려고 하거나 채널에 영상을 송출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누구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서 누구나 사진을 올리고 누구나 유튜브 계정을 열어서 누구나 영상을 이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오히려 그런 접근이라면 오히려 저는 차이가 크지 않나 뚜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인스타그램 말고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봇 개념인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수많은 봇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챗봇, 뭐 시리야, 뭐 우리 가끔 방송할 때도 지금 시리들이 막 대답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빅스비도 있고 인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봇들이 우리의 삶을 해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것도 봇들이 여론의 SNS에 글을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올려서 여론이 조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암표를 사는 로봇들이 있대요. 그래서 표가 풀리자마자 봇들이 표를 엄청 빨리 미리 예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표를 예매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상으로 만들어낸 자동화 봇들이 우리의 현실을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보고 저자는 싱귤레리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구글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적인 순간을 싱귤러리티라고 불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히려 인간의 수준이 기계보다 낮아지는 그래서 기계와 사람의 수준이 혼동이 되는 리버스 싱귤러리티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로 무분별하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 유명 언론지에서도 보면은 뭐 가짜 뉴스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덧 사람들은 진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게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라고 믿고 싶은 글만 읽고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일관된 주장이네요. 네, 변함없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시대보다 조금 이전에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처음 발단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언론의 시대는 끝났다. 기성 언론이 다 망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고가 터졌어. 어디서 폭발이 났어. 그러면 언론보다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 속도가. 그래서 모든 언론의 종말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보면 이제 가짜 뉴스가 더 핫해졌잖아요. 이럴수록 더욱 메이저 언론사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컨트롤의 힘이 있죠. 그렇죠. 사실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가상이 현실을 왜곡하더라.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 그럴수록 현실에서 있는 메이저 언론사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팩트인지 아닌지를 걸러주는 메이저 언론사.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랑 똑같은 주장인데 예전이라고 가짜뉴스가 없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 뭐 정치색이 너무 짙은데 사실도 아닌 것 같은 거를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게 아닌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게 더 심했다는 거죠. 메이저 언론사들이 욕먹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창단한다 그래야 되나? 짜잔 하고 나오면서 메이저 언론사가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어요. 조중동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잘못된 기사를 쓴다. 뭐 여기 링크를 들어가 봐라. 막 이러면서 사실 예전에도 뭐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자기 입맛에 맞는 가짜 뉴스는 옛날부터 정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뭐 방송국 PD만 TV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인스타그램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전에는 뭐 기업이나 언론사가 왜곡할 수 있고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젠 누구나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사람들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실이 뭐예요? 걸러낼 수 갑자기 있는 끼어들었는데.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9살 같았어요. 아 진짜?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서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뭐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다 도장을 찍고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가짜뉴스를 만들면 안 돼. 여기에 정복당하면 안 돼가 아니라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짜뉴스 받고 속아놓고서는 난 가짜뉴스 때문에 속았어. 난 원래 나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와서는 안 되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그 방법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꼬집고 있는 거는 나도 모르게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고 나는 냉정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진실을 현혹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럴수록 메이저 언론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예전에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던 언론사들이 이제는 진짜인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짜를 진짜로 남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발언으로 저는 계속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사실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팩트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진실이나 사실은 정말 대놓고 구라인 가짜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뭐 철학적인 표현으로는 뭐 질서와 무질서 아니면 이제 코스모스와 카오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질서 부분이 코스모스다. 말 그대로 질서다. 근데 질서는 사실 자기 내부에서 순환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치죠. 사실 이거 뭐 시뮬라시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시뮬라크를 만든다. 가령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이 나 맥도날드라는 걸 먹고 왔어 라고 얘기한다고 치죠. 그때 없다고 치죠. 그러면은 맥도날드가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가짜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런 음식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너는 여전히 가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맥도날드가 나중에 뭐 현대시대에 와서 있든 실제로 뭐 물질적으로 존재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이야기에 의해서 영향받았다라고 하면 그 질서 중심에 있던 사람은 이 카오스, 그럼 이 이제 질서 중심에 잡혀져 있지 않던 새로운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이 대화 자체가. 그럼 이 차이 자체도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점에서 이제 가짜 뉴스하고 실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봇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맥락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논지 있잖아요. 이런 언쟁, 진짜가 뭐고 가짜가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은 저는 이거에 관련돼서는 범례님이랑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매체가 아무리 달라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인터넷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교과서에 정보의 파도, 정보의 범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뭐 정보를 골라내서 습득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사실 새롭지 않고 오히려 그냥 스케일이 좀 커진 느낌이라고 범례님이랑 의견을 좀 같이 하고 그 안에서 이런 철학적인 그 슐라님이 이제 덧붙이신 철학적인 내용은 정말 그 예전부터 있었던 언쟁이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해요. 있었죠. 아주 네. 예전부터 있었죠. 여기에만 특별히 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덧붙이자면 지금 저희가 시뮬라시옹, 시뮬라르크 같은 개념들을 저희는 다 아니까 저번 시간에 했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화 시뮬라시옹 편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이 이야기에.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뭐 현혹되듯이 많아져서 우리 자신이 뭐 이제 그 중심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로 권력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따져봤을 때 SNS를 쥐고 있는 SNS CEO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짜 뉴스가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없애야 돼 라고 하는, 없애는 주체는 페이스북이잖아요, 트위터잖아요. 사실 그것도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예전에 마이스페이스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도 뭐 여러 뜬소문이 많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권력이 있었느냐? 지금 와서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이미 사장됐다고 하면 좀 죄송한데 이미 한물 간 서비스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영원할까요? 제가 보기엔 5년도 못 가요. 여기서 하몽님의 포인트는 그런 페이스북의 CEO다 이게 아니라 그걸 쥐고 있는 어떤 나중에 그치, 미래의 그치. 인스타그램, 미래 페이스북의 어떤 그쵸, 특정 계속 주인, 그러니까 소수가 이게 형태는 독점한다는 바뀔 수 거지. 있지만 계속 무언가는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 세계의 정부의 뭐 지도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이게 뭐 마크 주커버그 같은 빅브라더, 배후에 있는 권력자, 프로그래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뭐 이목을 집중시켜 왔는데, 뭐 철학적인 언쟁들이 실제로는 스몰 브라더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강한 인공지능이 뭐 두렵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현 시대의 기술이, 이미 와 있는 기술이 진짜 권력이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여기까지 하고. 책이 네. 뭔가 주제만 던져놓고 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잘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근데 서론에도 나오죠. 이 책의 서론에도 언급을 하는데 자기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좋다, 폐기해야 된다라는 걸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냥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저는 근데 충분히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전에 먼저 기술 혁명으로 일어난 인간의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맨 처음에 이제 농업혁명으로 수렵 채집만 하던 수렵인들이 정착민, 농민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포인트가 노동자라고 표현했을 때부터 이제 인간이 자원이 된 거예요. 인건비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 자체가 돈으로 치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면서 비용이 싸게 드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쵸, 언제든지. 는 말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알파고랑 이세돌 이제 선수랑 이국 37수를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수다. 인간 프로 기사는 도저히 이런 수를 둘 수 없고, 그래서 뒀을 때 모두 다 혼돈과 패닉에 빠진, 진짜 이 알파고가 오류를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착각마저 줬는데, 처음에는 잘못 떴네라고 생각했지. 예. 근데 결국 그 37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는 솔직히 바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수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이 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주역이 됐다. 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찝었던 이유는 인간이 학습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이 여태까지 알아내지 못한 방법의 바둑을 뒀다는 거예요, 알파고가. 인간이 아니라서 둘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바둑계에 있어서 인간을 뛰어넘은 순간을 알파고 이국 37수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드디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지능 그리고 비인간 지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 인간 말고 또 다른 지적 존재가 나타났다. 뭐 거의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 이런 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요. 너무 과장한다.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다 마케팅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마케팅 용어고, 뭐 알파고가 대단한 대국을 둔 건 사실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를 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걸 지능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면 알파고라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알파고가 그 수를 두는 데는 아무런 사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 대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통계적으로 승률이 높은 수를 두는 거예요. 알파고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바둑을 두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바둑에서만 한정 지으면은 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바둑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는 사고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은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된 식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근데 이 책에서 지금 법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의식 없는 지능이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어폐라고 생각해요. 뭐 의식 없는 지능이라는 얘기는 숟가락 없는 수저. 말장난이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법례님은 지능이란 개념은 인간한테만 배당된다? 동물이나 그러니까 뭐 다른 사고랑 생물한테는 지능을 동일시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고양이를 정말 잘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쳐봐요. 네. 실제로도 있었어요. 인간에게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고 인공지능도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더 고양이를 잘 인식하느냐? 무조건 인공지능이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계산기의 계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인공지능의 고양이를 판별하는 능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자 이건 고양이야, 이건 고양이야. 자 이건 강아지인데 이것도 구분해 볼래? 그럼 인공지능은 그 강아지를 알아내는데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점점 줄어서 거의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말 한 번 했을 때 이거는 강아지인데 이건 이제 강아지야. 알겠어? 그럼 인간은 사고에 의해서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얘는 고양이, 얘는 강아지. 어디가 다른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법례님의 맥락은 이 책을 쓰신 분의 맥락은 지능 이퀄 알고리즘이다. 근데 법례님은 인공지능은 그래봤자 닫힌 알고리즘 속에서 일한다. 근데 인간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선택하면서 열려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방금 강아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제 안느님한테 고양이와 강아지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가지 못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다른지는 모르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한테 그런 지능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애매한 강아지처럼 털을 깎아놓은 고양이를 보고 사람은 고양이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아웃라이어 팩터들이 들어가면 이상한 답들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그 수가 그냥 확률적인 수일 뿐이에요. 사고를 해서 얘가 뭐 37수 이게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했던 거. 지금은 별게 아닌 수일 수 있지만 뒤로 가면 내가 이길 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는 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법례님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의 지능의 본질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저도 이렇게 법례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지능이 그래서 무엇이고 사고는 무엇이며 그 둘은 왜 다른 것이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딱 얘기하신 부분이 이 책에서 딱 언급을 하지 않나요? 인간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와이프를 얼굴을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 혹은 그런 식의 그 교육방식 혹은 깨우치는 방식을 점점 더 그 기계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개의 데이터 안에서 일관된 통일론을 찾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고양이라고 하더라. 근데 인공지능은 얘가 다리가 4개가 달렸는지 털이 복실복실한지 그런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장,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0과 1로 인식을 해서 고양이인 것 같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 인공지능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소개되잖아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통계적일 뿐. 아까 뭐 사고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뭐 사고니 지능이니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인공지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수학적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능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그 자체가. 그게 지능이고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능
그러니까 만약 그 계산력을 혹은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소화하고 해석하느냐라는 걸 지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생각은 계산기가 인간보다 계산을 빨리 하더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계산력을 다 떠나서 이게 지능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예를 들면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사진을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올라가서 지능으로 치고 그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는데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는 뛰어넘었는데 이 지능은 의식,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고, 지금 번뇌님이 말씀하신 사고랑 이 책에서 말하는 의식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의식이 없는 지능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직도 보지도 못했던 지능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래서 책에서는. 이게 되게 지난 10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뭐 인지 과학, 인지 철학, 뭐 컴퓨터 공학 이런 사람들 내부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 뭐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뭐 논란이 엄청나게 심했던 분야고, 가령 뇌라는 고기 덩어리랑 컴퓨터 사이에 차이가 있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뇌랑 컴퓨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둘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방식이 항상 인간이라는 고기 덩어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애초에 이 인공지능은 얘랑 별개로, 그러니까 인간을 굳이 닮을 필요가 없는 별도의 지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개고, 그래서 인간의 약간 의식이 한번 매개된 그런 지능 체계를 바탕으로 얘를 생각하면 안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서 통찰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혜와 직관을 의미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관성, 뭐 신비로움, 뭐 상식을 뛰어넘는 창의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인간 세계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써 통찰이라는 정의가 바뀌었다. 근데 이 통찰에서 인간적인 맥락은 다 빠졌고 기계가 읽어낸 패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통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바뀐 거 아니냐. 사실 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했던 얘기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둑이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봐요. 인간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요리법으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라면을 조리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요리 실력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공지능은 라면을 그렇게 끓였느냐? 여러 가지 시도를 가상으로 돌려볼 수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인지 뭐 에포크라고 할지 여러 용어가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수천만 번 해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수천만 번 통계학적인 과정을 이뤄냈더니 이렇게 라면을 조리하는 게 99.8%로 맛이 좋더라. 물론 그 맛이라는 것도 수학적 매트릭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요리 실력이 인공지능한테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라면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배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파스타를 만들 수 없어요. 새로운 파스타도 만들 수 없고요. 새로운 라면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어쨌거나 인간화된 지능이라고 부르시는 것과 이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나오는 지능이 다르고 어쨌거나 인간화된 방식으로 애가 라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위기에 처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약간 기우시는 사실 그 기항? 얘기가 사실 제 결론이어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보통 이런 책이나 사설이나 오피니언이나 기사를 보면 인공지능 공포론으로 끝나요. 결국은 그렇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사실 그게 원론적으로 뭐 미래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직 말이 안 돼요. 인공지능으로 획득한 정보를 인간이 이용해서 정복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쁜 놈은 인간인 거지. 근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서 주체적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그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발생 가능성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전혀 발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유는? 그러면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강한 인공지능, 초지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저는 믿지 않아요. 사실 영화에서 강인공지능에 대한 묘사를 인공지능으로서 더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라던가 아이로봇 뭐 이런 거에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을 갖고 있는 혹은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대부분 있는데 뛰어나게 나오죠. 아까 이제 범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메타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공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 뭐 이제 이런 공포론이 만연해 있지만 사실 이런 공포보다 현재 눈앞에 닥친 약 인공지능들이 이뤄내는 공포들이 훨씬 더 눈앞에 닥친 게 많다. 저는 뭐 오히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SF류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 저희가 눈이 가려져서 보고 있지 못했던 우리의 데이터가 팔리고 있다거나 왜 우리의 개인정보가 저 대기업들의 손 안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해주게 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제 혹은 이 책이 가져오려고 하는 메시지야말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일반적으로 코드에 의해서 배양되는 사람들, 파란 약의 세계가 별도로 있고 그 빨간 약의 실제 세계에서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기계 쪽으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해서 약간 연료를 공급하기만 하는 이런 의견은 이 책에 대한 해석, 2차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저자는 어디까지나 딱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기술들은 우리가 동의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이미 나와 있고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른다까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제가 입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 판단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 그리고 있는 뭐 세계관의 해체 방식이 그런 거랑 이제 닮아 있다라는 얘기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중국 이야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뭐 요즘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중국은 지금 모든 그 14억 명에 되는 국민들을 얼굴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파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하철을 탈 때도 얼굴 인식을 해야지만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갈 수 있고. 결제도 얼굴 인식으로 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하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안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거를 이제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더 현실적으로 발달된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범례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전 방송 우리 지지익선을 잘 들어보신 청취자들은 이제 아실 수 있지만 범례님의 뭐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수능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 체제에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잘 적응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닉네임 바꿔야 돼. 김수능으로. 근데 이제 오늘 범례님이 계속 반대 주장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 네네. 이야기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고 이건 안 좋은 거야를 이제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거기다 좀 얹고 싶습니다. 아, 네, 우선 얹어보세요. 이거 질문에 대한 답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 노동자들을 시지프스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현대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길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아마 그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들. 특히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거나 그런 쪽에 일하는 개발자분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없앨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범례님이 우버 레타리아트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같이 얹어서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해보면 이러한 감시 체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는데도 여기에도 순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버 레트리아트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실에 순응을 해야 되는가? 뭐 이제 왜냐면 이것도 우리를 지켜주는 일일 테니까. 그죠? 자, 피고 김범래 발언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검열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검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내뱉은 결과를 인간이 검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심으려고 하는 문단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한 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거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인공지능 때문이냐?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옛날엔 칼로 사람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지배하겠다. 그 도구와 매개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이 뭔가 인간이 아닌 진짜 지능이 있는 무슨 생명체가 새로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 기술의 수혜자인 소비자와 공학적인 설계자, 프로그래머, 제작자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주체는 절대 예속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공각하는 주체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공포심을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고 그 옛날엔 칼로 사람을 지배했잖아요. 너 뭐 이러고 확 죽여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 칼이 이제 인공지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범례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되게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조정하는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답변을 계속 하면은 자 예전엔 칼, 뭐 요즘은 뭐 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돈. 뭐 돈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매개가 인공지능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변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가 그게 칼이었으면 오들오들 떨지 않아. 막 법을 어기고 막 지 맘대로 살아. 근데 그 매개가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오들오들 떨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억압하고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를 뭐 그 정부 사람이 될지 뭐 권력층이 될지 사용할 텐데 우리가 사는 삶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규율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굴이 인식이 되든 지문이 인식이 되든 우리 삶은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근본적인 답변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맥클루언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이 맨 처음에 기술 혹은 미디어를 만들면 처음에는 그가 그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관계가 역전된다는 거죠. 기술이 우리를 매개한다. 그래서 인간은 기술의 혹은 미디어의 자동 제어 체계가 된다. 기억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맥락에서는 변하는 게 전이나 지금이나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약간 기분 탓이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기분 탓일 우리는 수 똑같이 일할 거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내님 질문에 또 답을 드리면 뭐 직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인류 인생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콤바인을 개발해서 막 벼를 수확하면 콤바인을 개발한 사람은 농민들을 다 실업자를 만든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콤바인이 뭐 아까는 칼이 인공지능이 됐듯 그 콤바인과 트랙터가 인공지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콤바인의 발명으로 인해서 실업을 한 농민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건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지금 예시는 이제 확실히 도태됐던 업에 종사를 하신 예시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진짜 개발이 돼서 일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 이제 끝단의 단순 노동력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와서 뭐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 업이라던가 점점 더 올라와서 이제는 진짜 기술직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서 만약에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은 적은 파이니까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세요? 아니요. 작은 파이라는 게 아니고 농경사회에서 콤바인의 개발로 많은 농민들이 실업을 잃었지만 그 이후에 인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또 다른 파이가 생길 거다. 네, 그런 맥락이지 뭐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실업자가 될 거다? 그건 아니죠. 뭐 60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 거다?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은 인간을 경유하게 되고 그 아까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별도로 갑자기 갑툭튀하지 않는 이상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뭐 대표적인 낙관론인 것 같긴 딱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번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새로운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화폐라는 개념이 실물이 존재했었는데 이거는 최초의 가상 화폐로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결국 돈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사람들 간의 기록이다. 그래서 뭐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록의 장부가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 모든 사람이 거래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바꿔 말하면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개념은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들, 뭐 달러로 대변할 수 있는 뭐 것들은 비트코인을 너네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러고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비트코인 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막 해서 막 그때 뭐 JTBC 신년 토론도 엄청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현재도 계속 이제 비트코인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죠. 막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너네는 되게 불안정한 거야. 이러면서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음. 은행, 기업 이런 데서 그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그러면서도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가상화되고 있는 화폐이다. 이게 약간 역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화라는 게 이제 실제로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고 우리 예전에 자본주의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실제로 돈을 찍어내지 않지만 숫자로서 돈이 자꾸 불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상으로만 돈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기존의 화폐가 가상화되는 거 그리고 가상화폐랑 뭐가 다르냐 보면은 현금 없는 사회로 대변될 수 있는 가상화되고 있는 현재의 돈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몇 개 국가 그리고 몇 개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그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부를 가지고 있고 피어투피어, P2P라고 하죠. 로 거래가 된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이지만 비트코인은 진짜로 화폐가 현실이 된 거라고 봐야죠. 뭐 우리가 14화였나요? 자본주의 덫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사실 더 가상에 가까워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정말 투명하고 클리어한 화폐 체계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를 현대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전기가 없으면 다 모든 컴퓨터 꺼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폐가 탄생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힘을 입어서 어디에나 저장돼 있고 그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화폐잖아요. 그걸로 보면 진짜 현실적인 화폐가 등장을 한 거예요. 누구도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화폐. 네. 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일본인이실 텐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혹은 단체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분의 실제 정체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고 가명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한 명이 있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해보면 이제 아까 제가 현금 없는 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그 달러를 점점 숫자로만 찍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기록이 남아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 뱅킹 다들 안 쓰고 계신 분 없을 텐데 이제 이러면서 결국에 몇몇 은행들이 그리고 정부가 모든 이 장부의 기록을 다 독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를 저는 깔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만 그냥 이 통칭으로 정부와 은행이 모든 것을 다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신용카드 기록 한 달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일부 세력이 모든 이들의 것들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이제 권력 자체가 독점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가상화폐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이 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순수한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탄생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가의 경계까지 나중엔 허무는 가장 큰 발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포인트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그 피어투피어 거래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맥루언의 이야기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곧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이런 무정부주의라고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체제를 해체하는 메시지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말 그대로 닫힌 체계잖아요. 닫힌 체계라고요? 블록체인 화폐가? 그러니까 열려 있으면서 닫힌 체계. 제 말은 이제 아까 법리님께서 오히려 일반 화폐가 훨씬 더 가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버블이 될 수 있는 돈은 말 그대로 가상적이고 이게 사태가 막 이렇게 그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인 사태가 막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체계가 분명하게 닫혀서 약속이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국제적인 상호 신뢰가 사실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 이런 사태 속에서 등장한 화폐라는 점에서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맥락이었고 그 점에서 범례님이랑 약간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안느님이 조금 침묵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안느님한테 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 현금 없는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 안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자 되는 법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근데 부자 되는 법이라는 거 자체가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제 발휘될 수 있는 부자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한 곳에 모여야지 그걸로 인해서 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된 걸로 뭐 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에 말씀하신 수익의 자동화라는 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렇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루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제가 아까 또 이야기한 중앙화된 부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개인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통제에도 동의를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지금 하몽님의 질문은 제가 예전에 발제했던 3화였나요? 5화인가? 5화인가? 5화. 부자 되는 법 화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 블록체인으로 인한 이 중앙 집권에서 넘어간 완전히 분산된 이 화폐 체계 혹은 자본주의 체계가 제가 말했던 그런 수익의 자동화와 대치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모든 개인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딱 나눠서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어디다가 돈을 누구한테 맡겨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선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이 하는 게 남의 돈을 내가 모아서 가지고 있고 이자를 가지고 막 장사를 하면서 더 수익의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를 해보면 이제 수익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은행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괜찮을까요? 네, 이제 그 맥락에서 수익 부가 집중되는 사회가 전에 말씀하셨던 부자 되는 법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 3부죠. 이 책 기준 3부에서 이제 가상의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를 쭉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그 수익의 자동화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에 근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극대화된 사회를 이 비트코인이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훨씬 것이다. 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발현이 은행의 붕괴로 이어진다면은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또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이제 화폐가 옮겨져도 또 그때 나름의 사채라던가 그때 나름의 어떤 빌려주고 갚고 이자 시스템 이런 게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이제 기록이 없이 사용되고 받아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이 책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긴 했지만 비윤리적인 사업 혹은 비윤리적인 그 구역까지도 돈이 돌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과 자유성이 이제 보장이 되면서 뭐 극단적으로 뭐 마약을 살 수도 있고 뭐 이제 음성화된 그쵸. 뭔가를 다크웹 누구를 뭐 이런 이제 거를 뭐 이용해서 네, 후원해줄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혹시 투자한 사람 있어요 여기? 전 없어요. 뭐 저도 없는데 지금은 아직 태동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야 비트코인이 싸이월드 도토리랑 다른 게 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야 그거 누군간 발행을 할 텐데 발행자가 자기 1000비트코인 뭐 1000만 비트코인 이렇게 넣어버리면 뭐 완전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서 탄생한 화폐고 어떻게 보면은 근본위제 사회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폐의 탄생이 금을 더 이상 주고받기 어려우니 지폐로 대체하자. 근데 우리가 왜 금이 가치를 가지느냐? 그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금을 원한다고 금을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돈처럼.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혹은 가상화폐도 지금 발생한 선한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한 뜻을 가지고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조작할 수 없는 걸 유지만 한다면 그 투명성이 보장만 된다면 분명히 근시일 내에 주력 화폐가 될 겁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3부가 저는 이 책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작가가 1, 2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한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고 이렇게 공포심을 막 조장해 왔다면 3부에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3부에 다 있어요. 이 3부에서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은 결국 이 중앙 집권화된 모든 통제 속에서 벗어날 거고 그 가운데 엄청난 카오스가 찾아올 거고 이게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택권과 별개로 이 기술은 이미 세상에 보여졌고 어차피 우리는 이 기술을 따라가게 될 거고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3부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이 작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은 이미 발전했고 이 사람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은 돈의 이제 개별, 돈에 좀 입장을 부여한 상황이라면 이 블록체인 기술 결국에는 정보를 다루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이거저거 모두 이제 아주 스며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올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만으로도 이 책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을 읽고 크게 세 가지 SNS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현실을 가상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책을 잘 조합해놨다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느낀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SNS, 인공지능,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약간 좀 조잡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흩뿌려진 거 가져온 느낌인데 이분이 제목을 가상의 뇌, 가상의 삶, 가상의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가상에 어떻게 묶여있다 이렇게 풀어내신 걸 보고 되게 책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장, 2장, 3장이 약간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1장은 사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이 사실 인공지능 얘기를 하셨지만 안느님 말씀을 좀 빌리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초반부에서 그리고 뒤에서 결국엔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뒷부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2장은 이제 정부와 권력층, 검열을 당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검열을 하는 대상들을 얘기하신 것 같고 근데 세 번째에서는 그 권력층이 붕괴되기 위한 최고의 소재를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 2장, 3장이 다 얘기하시는 게 좀 달라요. 그중에서 저는 3장이 가장 재밌게 읽었던 파트였던 것 같고 사실 블록체인을 한 화로 주제를 삼아도 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맞아요. 나중에 또 깊게 이야기 나눠보죠. 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정말로 블록체인 화폐가 주류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 모든 분야가 다 무너지게 될 거라서 아주 기대되는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신다고요? 네.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수능하시잖아요. 이 체제. 아니요. 저는 이 체제가 보존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다른- 새로운 체계가 계속 열려도 다른 그거 체제가- 자체에 수능하는 거를 다른 말씀하시는 체제가 것 같아요. 열리면 그 체제에 또 수능할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사실 오늘 법례님 말씀을 들으면서 법례님을 너무 이렇게 다친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 꽉 막힌 사람으로 계속 호감이 보고 많이 계셨구나. 올랐다. 여태까지 비호감이었는데. 지금까지 비호는 아니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체제 하에 수능을 하고 이 체제가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체제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치. 이 현실 체계에 적응을 한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체계든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되게 이제, 카멜레온 같네. 고마워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좋은 하고 건가? 싶은 거였고, 그러니까 아까 슐라님이 아마 그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엔 칼로 지배했다면 이젠 그게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게 바뀌었으면 그 바뀐 세대에 또 적응을 해야죠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려 있는 분위기도 하네요. 닫혀 있으나 열려 있는 사람, 모순적인 사람. 변화 자체를 그대로 자기 동일시하는. 오늘 김범리의 그런 재발견, 그 정도야? 재평가. 슐레님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뭐 저는 약간 그 주제 보고 책 한번 본 다음에 올 것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계속 일종의 지필 같은 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물론 이 부분은 어떤 뭐랄까요 그 조금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존재론적인 편향이 약간 인식론으로 많이 가 있는 그래서 기술이나 미디어나 약간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기계주의라든지 그래서
기계적인 약간 인식론적인 것, 그러니까 무기물적인 것이 곧 생명이다. 약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와 많이 맞닿아 있고 이 점에서 한 가지 실체 가운데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잘 질서 잡힌 방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되게 영양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게 뭐 실체 아니면 실제주의자 이런 사람들만 이런 사실들을 뭐 버블 뭐 아니면 타락 일탈, 종말 막 이런 거랑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징조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제 열린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마버린 문제들은 그 내부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항상. 그래서 혁명이라는 게 사실 매듭 자체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매듭으로 재매듭하는 약간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나은 시대가 계속 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뭐 괜찮은 미래를 괜찮은 전망 속에서 뭐 얘기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거를 발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슐라님이 시뮬라시옹 이야기를 그 전주에 하신다고 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주에 이제 시뮬라클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뤘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둘이 약간 빌드업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면으로 좋았고 자꾸 이제 저도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논리적이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더 재밌게 느껴졌던 한 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2019년을 살면서 고민해볼 만한 이야기를 오늘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요.